살신성인 민변호사. 안녕하세요. 살신성인 민변호사에서 변호사님 옆에 앉아있는 김경아입니다. 윤경철 변호사입니다. 살다가 신중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변호사 살신성인 민변호사인데요. 정말 살다가 네. 신중하지 못한 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한 변호사 마음 따뜻한 변호사신데요. 네, 민경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푸근하고 우리 동네에서 한 번쯤은 뵀을 것 같은 동대표 같은 거 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곰 같지 않나요? 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푸근하게 소개를 해주시니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오늘 정말 신랄하게 자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근데 변호사님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맡으실 텐데 특별히 전문 분야가 있으시다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성범죄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네. 성범죄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요. 성범죄야말로 진짜 예전에도 이슈가 됐지만 요즘에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몰카니, 예. 디지털 성범죄니, 뭐 리벤지, 포르노니 맞습니다. 정말 너무 다양하게 정말 자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중에서도요. 네.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빠밤! 이 사건.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해야 되나? 네. 한 유명 음악 프로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지인의 집을 방문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아주 네.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하셨다고요. 이제 피해자 쪽을 제가 대리해서 피해자 쪽을. 와, 맞습니다. 세상에 다시 보입니다. 네, 어떤 사건인가요, 변호사님? 네, 이 사건 피해자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딱 왔을 때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범죄라는 게 살아가면서 보통 많이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기가 쉬워요. 당황하다 보면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은 그 준비된 대로 잘 할 텐데, 당황하다 보면 놓치게 되고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려서 본인 스스로도 제일 처음에 부인했다가 지금은 자백하고 안타깝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네.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초반 대처를 잘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DNA를 바로 증거를 채취해서 네. 부인했던 것을 뒤집었던 사건인 건데. 근데 이걸 보면은 두 자매가 그 상대방을 집안까지 들여왔다는 거는 네네네. 그 사람을 상당히 신뢰한다는 그렇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 보니까 막상 일이 터지면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돼요.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문제 삼아야 될지.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DNA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3일, 한 72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72시간 넘어서 고민하다가 이걸 문제 삼겠다 이럴 경우에는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떠올려 봐도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예. 좀 수치스럽고 모욕감에 얼른 그런 샤워를 하게 된다거나 또 조용히 은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 처벌도 중요한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나까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사회적 편견들이 나의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게 되는 그럴 거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대처가 되게 중요한 사건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자기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사회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초동 조치를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좀 머뭇거리다가 가끔가다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분들이 있어서 다 놓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나는 당했는데
내 말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어서 없으니까. 네. 내 말이 안 믿어진다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 맞아요. 있죠. 네. 자기는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만약에 가해자분이 저를 찾으셨다면은 저는 아마 다른 식의 변론을 했을 거예요. 부인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 그 가해자분은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부인을 하셨어요. 그럼 부인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시의 상황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진정성을 보였다면은 또 사안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부인을 되게 오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나 자백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되었잖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전망으로 보이세요? 이건 법률적으로 중간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네. 성범죄를 저지르면 네. 강간의 범죄. 그거는 중간간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쓰거든요. 어. 중간간은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보통 중간간을 할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나중에 판사님께서 선고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에도 똑같은 잘못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진짜 용서를 했는지 성범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의사예요. 피해자가 용서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감안해서 처벌 수위를 만드시는 거고 만약에 피해자가 강경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 할 때는 판사님께서도 굉장히 중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요새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성범죄뿐만 아니에요.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서 이게 실효성이 처벌률도 없는 거 많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진 범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예요. 불과 10년, 5년만 해도 지금보다 성범죄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았어요. 뭐 친고죄라든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친고죄예요. 그럼 고소했다가도 고소를 다시 취하면? 철회하면은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어요. 공소권이 없다. 뭐 반의사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폭행죄 같은 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누구한테 딱 때리지 않습니까? 때렸는데 제일 처음에는 처벌을 원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재판도 됐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나 저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거든요. 반의사? 근데 성범죄도 상당히 많은 수의 강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친고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의식의 흐름이 바뀌었고 네. 관념이 변화되면서 친고죄가 거의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잘못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반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민한 문제일수록 속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 성범죄야말로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소문나면 어떡하지? 그래. 내 주변에서 이걸 알면 내가 피해자인데도 나를 또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혼자 끙끙 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 못하고 그럼 나중에 이게 가슴에 응어리지는 그러니까, 일이 요새는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살신성인 민 변호사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만 잘 보면은 다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저는 아니고 변호사님이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중요한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폭행으로 신고받아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날은 친구 3명과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 날이었는데요. 술 취한 친구들과 편의점에 갔다가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필름이 끊겨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나는 건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3시 반쯤 저만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그 여자의 핸드폰을 찾아주고 하고 싶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알고 보니 여자의 부모님이 신고를 한 겁니다. 모르는 남자가 집에 있다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 신고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전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의심 때문에 신고당한 제 무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남성분의 사연이 네. 이게 초면이 여자랑 이제 잘 이제 술을 마시고 이야기가 돼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그 여자가 신고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부모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들이닥쳐 버린 거예요.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남자분께서 사연을 주신 거잖아요. 남자분이 이제 네. 사실관계 딱 하나인데 그 사실관계를 말하는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맞아. 다 틀려요. 양쪽 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네.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자의 부모님이 신고를 했다는 부분이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뭐 꽃뱀한테 당한 건가? 딸 집에 있는데 누가 엄마가 집에서 신고를 하신 건지 밖에서 신고를 한 거죠? 밖에서 신고했다면 뭐 이렇게 뭐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계시다가 신고를 하신 건지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일단 좀 이 상황만으로는 어머님이 신고했다는 상황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죠. 일단 신고가 되면은 고소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쪽 얘기를 먼저 듣겠죠.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자 말대로라면 뭐 죄가 된 게 없잖아요. 근데 여자가 신고를 했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이 상태 그대로 신고를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분이 얘기했을 때 그럼 여자가 하고 싶어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는데 그걸 뭐 해가지고 신고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마 다르게 신고를 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 집에 모르는 남자가 왔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님이 걱정돼서 신고를 한 상황일 텐데 그러면 이 여성분은 만취를 했거나 이렇게 기절한 건 더더욱 아닐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정신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자분이 이 상황에서 입증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빙성. 사람이 말을 하면은 검사나 판사님들은 매번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진실되게 사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자꾸 거짓말을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가려내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 진술이 일관되냐 부분을 많이 그런 봐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진술이 일관되었다. 자기 기억대로 있었던 얘기를 할 때는 하나하나가 똑같이 반복이 될 텐데 자기가 꾸며낸 말들은 그게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상황이 바뀌면서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처해지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진술의 신빙성이 판사님과 검사님들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피해자분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바지를 내가 내린 게 아니라 남자분이 강제로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싫다고 했는데 남자분이 강제로 내렸다 이렇게 많이 신고가 됐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 자기가 내렸거나 남자가 강제로 내렸거나 그럼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수사기관에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딱 얘기하면은 삑 빨간불 들어오고 거짓 파란불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 요원이 이 전기적 흐름을 그래프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게 딱 거짓 반응이 나온다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라고 거짓말로 볼 확률이 높다. 근데 그게 뭐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근데 있지 그게 않아요? 지금 판례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증거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던데. 근데 성범죄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의 위력은 막강해요. 어마어마하구나. 어차피 둘 말밖에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얘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결국 신빙성이 탄핵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의 그 파괴력은 성범죄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분은 정말 무죄를 입증하려면 그날의 기억이 뜨문뜨문 나서는 더더욱 안 되겠네. 어떻게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야 될 떠올려야죠.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또 CCTV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웠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더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 좀 공부 그게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서로 맨정신일 때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어요. 한 명이 만취한 상태일 때 이슈가 많아요. 경찰관분들이나 검사분들은 이 모텔에 들어갈 때 두 남녀의 그 상황을 좀 면밀히 봐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텔 들어갈 때 CCTV 앞에서 둘이서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TV야 뭐야. 근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가?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날 술 먹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술을 먹게 되면은 많이 먹고도 다 정상적으로 행동해요. 그렇죠. 그래. 근데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초임 검사 때였는데 검사들끼리 부장님하고 회식했거든요. 부장님이 이제 나는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너네들끼리 한 잔 더 해. 그러면서 카드를 주고 가셨거든요. 신용카드를. 좋은 거 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잔 더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그 부장님 그 신용카드 저희한테 한 잔 더 하라고 주셨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네들 검사하는데 술 먹고 기억 안 나는 말 너무 뻥이라고 너무 딱 간주해버리지 마라. 진짜. 그 말이 참 지금 생각나요. 그니까 무죄는 증명하셨죠 그때 친구들 다 있었으니까. 네. 도난 카드로 이제 잘못하면 신고 들어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사연을 주신 분은 남성분이시니까 조사를 어떻게 받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기 전에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죠. 병원을 가는 이유가 있다 보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맞아요. 피 검사도 해보고 그러는 게 혹시 어떤 상황인지를 잘못 생각할까봐 잘못 그렇죠. 판단할까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변호사를 찾는 개념도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아서 좋게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본 후에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뜨거운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생신성인 민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